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기출문제 39의 문제 교재 페이지로는 479쪽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해에 출제되었던 문제, 지난해 1회 문제가 되겠는데요. 39회의 이론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여러분하고 같이 15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 중 발생주의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발생주의, 현금주의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자, 1번. 발생주의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 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현금의 유출되는 그런 시기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다 해서 발생주의를 말하는 거죠. 네, 1번은 맞았고요. 2번.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 기간별 배분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죠. 자, 요거 일단 틀린 것 같으니까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 3,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라고 하는 이 5가지가 재무제표의 종류거든요. 그 중에서 이 딱 하나 현금흐름표라고 하는 것은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흐름표는 발생주의가 아니에요. 네,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입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는 발생기준에 따르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발생주의의 회계와 현금주의의 회계의 주된 차이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데 있다. 맞아요. 예, 그 차이가 바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2번이 확실히 틀렸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이다 해서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그 다음에 선수수익, 선급비용 이런 개정 과목들 우리가 결산할 때 왜 수익과 비용을 이연시키거나 발생시켰느냐? 바로 기간 동안에 회계 기간 동안에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했던 것을 발생주의 개념으로 수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 이거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게 확실하다. 다음 2번. 다음 중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여러분 단기매매증권 잘 아시죠? 당좌자산은 배울 때 당좌자산에서 단기매매증권 우리 자세히 배웠죠. 자, 1번. 단기매매증권은 비유동자산에 해당한다. 아니죠. 당좌자산에서 배웠기 때문에 비가 아니라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군요. 다음 2번.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아니죠.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 다른 자산들은 말이죠.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전부 취득원가였어요. 그동안 배웠던 자산들 모두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니라 오직 요 딱 하나. 단기매매증권만은 취득 시 그 부대 수수료 비용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단기에 비용 처리했어요. 취득원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야 됩니다. 다음에 3번.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예, 맞아요. 자, 설명을 좀 어렵게 한 편인데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뭘 말하느냐? 단기 매매증권을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 만약에 10,000원짜리 주식을 10월 1일 날 취득을 했는데요. 결산일을 맞이해서 12월 31일 종가로 보니까 3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차익이 2만 원이 가격이 상승한 거죠. 그런데 결산일 날 이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평가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2만 원만큼 가격이 상승한 것을 회계장부에 반영은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이게 계산이 되는데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단기 손익 항목이에요. 평가 이익은 수익이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이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이 손익이잖아요. 그래서 손익 항목이다. 맞는데 지금 이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것은 바로 자산의 평가 손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평가 손익. 처분 손익이 아니라 처분 손익은 이미 처분을 했기 때문에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은 실현된 이익이 아니다 해서 미실현 보유 손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은 뭐예요? 단기의 손익이에요. 그런데 단기 매매증권이 아닌 다른 유가증권 하나 볼까요?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손익은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보지 않고 뭐로 봅니까? 단기 매매증권 말고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이 아니라고 그랬죠? 손익계산서로 안 가고 재무상태표에 뭘로 갈까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으로 갑니다. 자본. 네, 여러분 이 단기 매매증권을 단기 매매증권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지금 유가증권이잖아요. 유가증권 관련된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 이걸 비교해서 공부해 주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앞부분의 단기 매매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재무상태표 항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항목이 뭐다?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과 이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개념과목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자본으로 가고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단기의 손익에 반영해버린다. 이건 무슨 의도이냐 하면요. 여러분 이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것은 단기 1년 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입니다. 그러면 단기 결산 때 평가를 해보니까 이익이 발생했다든가 이랬어요. 그러면 그냥 단기의 손익에 넣어도 시간 차이가 별로 없다 이겁니다. 금방 팔 거니까 어차피 금방 실현될 것 같아. 자, 그런데 매도가능증권을 볼까요? 매도가능증권은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할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입니다. 언제 팔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가해가지고 자꾸 그 단기에 해당되는 회계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비용으로 인식하면 그게 맞겠느냐 하는 겁니다. 팔지는 않고 그 가격의 변동을 자꾸 이익에 반영시켜요?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반영되면 안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은 언제 그 이익이나 비용이 실현되냐면은 처분할 때 실현이 돼요. 처분할 때.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네요. 2번은 3번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죠. 예. 여러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을 때는 그 유가증권은 뭘로 분류해야 돼요? 만기 보유증권. 네,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가증권 관련된 개정 과목 3개 여러분 공부했는데 이 3개 구분을 잘 알아두세요. 어떤 것이 단기 매매 증권이고 단기 매매 증권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매도 가능 증권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만기 보유 증권인지 이거의 정의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아시겠지만 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것은요,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했어야 되고요,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했지만 시장성이 없으면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시장성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장된 주식을 샀다. 이건 시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시장이 있으니까. 그러나 비상장된 주식을 샀다. 이건 시장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은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아요.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유가 증권은 다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다 매도 가능 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은 뭐냐? 이걸 알아야죠. 이것이 바로 지금 보기에 마지막 보기에 있었던 이 부분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유가증권. 유가증권이 아니라 이건 아예 채권이라고 그래야 돼요. 왜냐? 주식이라 하는 유가증권은 만기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했다 그러면 그건 채권입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채권, 뭐 다른 말로 유가증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채권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유가증권의 개정 과목 분류할 때 이 아주 핵심적인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잘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간단한 문제죠.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이 아닌 것은 감자차익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주식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입니다. 미지급 배당금 요거의 부채입니다. 요게 부채예요. 미지급 배당금. 이거 자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 잉여금입니다. 네, 그래서 1번과 4번은 자본 잉여금, 3번, 1, 2,
감자차익,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 요 1, 2, 4번이 다 자본잉여금이에요. 3번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결산회계처리 누락이 2021년도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이걸 누락되면 이 회계처리를 누락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21년 11월 1일에 가입한 1년 만기 정기예금 2천만 원에 대한 이자 경과분을 장부에 빼먹었대요. 계상하지 않았다. 장부에서 누락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 정기예금 이자가 11월에 가입을 했으면 2달치는 계산해가지고 이익을 발생시켜 줘야 되는데 누락했으니까 금액을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금액이 여기 10만원인지 60만원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2천만원에 연이율 3%에 2달치 이자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 아시죠? 계산기를 딱 잡고 2천만원 두들기고 곱하기 3% 이렇게 두들기면 여기까지가 1년치예요. 그 다음에 11월과 12월 2달치는 곱하기 2하고 나누기 12 하면은 이게 2개월치 이자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을 답은 1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답이고 이익을 누락시켰으니까 이익이 작아졌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다. 다음에 5번 문제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A 상품의 2월 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재고자산 평가는 총평균법에 의한다. 자, 총평균법으로 재고금액을 구하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총평균을 냅니다. 수량을 3개를 다 더해 볼게요. 매입만, 전기 2월, 매입 이렇게 더합니다. 자, 1000개입니다. 1000개 수량이 매출은 빼고 전월 2월부터 매입만 더하면 1000개입니다. 그 다음에 금액을 다 더합니다. 3만원, 10만원, 8만원, 21만원이에요. 이게 평균을 내보세요. 평균 단가를. 네. 1000으로 나누면 210원이 나옵니다. 이 210원이 월 평균 단가입니다. 여기에다가 상품 재고액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재고 수량을 곱하면 돼요. 재고 수량. 자, 아까 1000개인데 매출을 얼마 했어요? 200개 매출했죠? 여기 또 있네. 400개 매출했죠? 1000개에서 400개 매출을 빼보세요. 그러면 600개가 재고입니다. 그래서 수량 600개 곱하기 210원이 답이에요. 예, 그러면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인가요? 126,000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네. 총평균법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상품 재고액이 아니라 총평균법으로 매출 원가가 얼마냐 했다면 이 매출 수량 있잖아요. 이 매출 수량 400개를 요 210원에다 역시 곱하면 그게 매출 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평균법 문제가 나오면 평균 단가 구하는 게 먼저예요. 평균 단가.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유동부채 계정 과목이 나타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유동부채 여러분 뭔지 아시죠?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유동부채입니다. 1번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애수금이에요. 이 애수금은 다음 달에 바로 갚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유동부채죠. 다음에 2번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계약금을 우리가 지급한 것은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죠. 이게 바로 선급금이라는 자산이거든요. 이건 자산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유동부채가 나오는 게 아니죠. 자산이 나타나죠.
차변의 선급금 자산 증가, 대변이 현금 자산 감소. 그래서 6번은 2번이다 하는 걸 우리가 쉽게 답을 찾겠네요. 자,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 대장의 일부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21년도 결산 시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네,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문제 잘 나와요. 자, 이게 취득은 작년 1월 1일 날 취득했고요. 1,000만 원에 취득했고요. 잔존 가치는 제로이고 10년간 사용할 거고 내용 요소가 정률법 정률은 25%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전에 첫해 1차 년도 2020년도 먼저 한번 계산해야 됩니다. 자, 2020년도는 1,000만 원 곱하기 25%예요. 그러면 2020년도는 1,000만 원의 25%는 250만 원이죠. 자, 이제 2021년도를 구할 때는요.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인데 이 숫자가 좀 헷갈리겠어요. 다시 쓸게요. 10,000,000 빼기 250. 그동안 감가상각했던 거 250을 빼가지고 25%를 곱해야 돼요. 자, 그러면 750에다가 25%를 곱하는 거죠. 이것이 2차 년도인 21년도의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입니다. 자, 750만 원에다가 25% 한번 곱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계산기 써서 한번 해보시죠. 답이 있나요? 네, 몇 번인가요? 187만 5천 원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률법은요, 1차 년도 문제가 나오면 아주 간단해요. 그냥 바로 이 취득금액에다가 정률 곱하면 되는데 2차 년도 꽤 나오면 1차 년도 먼저 계산해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그 남아있는 장부금액에다가 똑같은 정률을 곱하면 됩니다. 다음에 8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손익에 영향을 주는 개정 과목이 아닌 것은, 여러분 당기 순손익에 영향을 주려면 수익과 비용이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외화 환산 손익 이거 뭐예요? 수익과 비용이에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 이것도 영업의 수익과 비용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아까 우리 몇 번 문제 풀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매도 가능 증권 이 평가 손익은 손익계산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그랬죠? 당기손익에 영향을 안 줍니다 이거예요. 3번이. 예, 아까 설명을 앞에서 많이 드렸으니까 네, 답은 3번이다. 자,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수정전 잔액시산표와 결산 조정사항을 반영한 재무상태표의 일부이다. 나의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복잡해 보이지만 잘 보세요. 자, 수정하기 전에 잔액시산표가 이렇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리고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2%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회사래요. 자,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이 위에 있는 거 뭐예요? 잔액시산표는 이렇고, 매출채권의 가와 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요? 예. 가와 나의 금액을 물어보는 거죠. 네. 여러분 맞출 수 있죠. 자, 보세요. 매출채권 잔액의 2%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면 이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채권이라는 건 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 두 개를 더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80에다 20을 더하면 여기
100만 원 되겠네요. 가번은.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2%로 설정을 하니까 네, 100만 원에 2%는 얼마예요? 2만 원이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2만 원이 되겠네요. 맞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과 2만 원. 보기에 있습니까? 예. 네. 2번. 예. 아, 이거 빼주는 거? 예, 그러니까 설정하는 분계를 할 때는 이걸 빼고 설정을 하죠. 결국에 이걸 빼고 설정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만들어진 이 대손 충당금은 2%만큼 만들어진 거죠. 요걸 빼고 분계를 하니까 대손 삼각비는 2만 원이 아니라 요 5천 원을 빼니까 대손 삼각비는 15,000원이겠죠. 예, 예. 그런데 대손 충당금은 2%만큼 충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2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15,000원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만약에 이 문제에서 손익계산서로 가는 대손 삼각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건 15,000원이에요. 예,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거 잔액 있는 건 빼고 보충하는 설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15,000원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는 대손 삼각비를 물어본 게 아니라 수정 후에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2%만큼 충당이 돼 있어야죠. 예, 답은 2번이었습니다. 예. 다음 10번. 다음 중 약소거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여러분 약소거음 잘 아시죠? 받으러음이다, 지급어음이다 하는 게 약소거음이죠. 도소매업의 경우를 가정한다 이랬습니다. 1번 상품 판매로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매출 채권으로 기록하죠. 개정 과목이 뭐예요? 받을 어음. 다음 2번 토지나 비품을 처분하고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기록하는 거 맞죠? 토지나 비품을 우리가 팔고 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매출 채권으로 분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수금으로 분류하는 거 맞습니다. 개정 과목 미수금 써야 돼요. 다음 3번 약소거음의 발행인은 어음상의 채무자가 되며 어음의 수취인은 어음상의 채권자가 된다. 맞아요. 발행한 사람이 채무자예요. 그리고 수취인이 채권자입니다. 다음 4번 자금을 대여하고 어음을 수령하는 경우에 어음상의 채권은 매출 채권으로 기록한다. 이거 틀렸네요. 네, 아까 토지나 비품을 처분하고도 어음을 받았다고 해도 미수금 처리했죠? 돈 빌려주고 어음 받은 거 그거 매출 채권 아니에요. 예. 그냥 돈을 빌려주고 어음 받았다 그러면 단기간 빌려줬으면 단기 대여금, 그렇죠? 단기 대여금으로 해야 되고 장기간 빌려줬으면 장기 대여금 해서 대여금으로 표시해야죠. 네, 4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이제 11번부터 5개는 부가가치세 문제예요. 아마 재무회계 문제보다 쉬울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자,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를 옳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이랬습니다. 자,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 시기야. 자, 기한부 판매라는 것은 일주일간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났어요. 그럼 판매가 확정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야. 그럴 수 없죠. 가공이 완료됐다고 해서 공급이 된 거 아니에요. 인도시켜야죠. 가공을 완료해가지고 인도하는 시점이 공급 시기입니다. 그래서 채은이가 옳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영진이가 답이네요. 예, 채은이 틀렸어요. 가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아니라 인도 시점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현이도 틀렸나 봅시다. 상품권 판매의 경우에는 상품권이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 틀렸죠. 상품권과 현물이 교환되는 시기가 공급시기예요. 틀렸고,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무인 판매기에서 재화를 꺼내는 때가 공급시기야. 무인 판매기에서 재화를 꺼내는 때가 아니라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시기로 봐요. 현금을 꺼내는 때를.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틀리게 설명을 했어. 재화를 꺼내는 때가 아니라 현금을 꺼내는 때. 그래서 맞는 사람은 영진입니다. 1번만 맞았어요. 다음 12번.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네, 과세거래. 전부 두 개가 아마 과세거래 같아요. 자, 1번. 세금을 사업용 자산으로 물납을 했다 이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세물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비과세입니다. 부가세 과세하지 않아요. 조세물납은. 다음, 소형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유상으로 처분했다. 이거 과세죠. 네, 과세. 나번은 과세거래입니다. 다음에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했다. 양도담보는 우리가 공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라번, 상표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네, 상표권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했다. 예, 과세거래입니다. 그래서 나라. 답이 3번에 있네요. 12번은 3번이 답이다.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과세표준 계산해라 이 말입니다.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원래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자, 가번.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료나 산재보험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대가의 일부로 받는 거는 전부 다 과세표준이에요. 다음, 나번.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 경우에 이자 상당액, 네, 할부 시 이자 상당 전부 과세표준이에요. 다음,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가의 일부로 받았다면 그거 과세표준. 라번,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수령액. 재화의 공급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 아니죠. 이 세 개만 더 하시면 되겠네요. 자, 700, 800이 되네요. 800. 3개 더하면 800 나오죠? 네. 다음에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제조업을 영유하는 일반 과세자, 제조업을 영유한다고 그랬어요? 예,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해라.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수하였고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여러분 납부세액은 뭐예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하죠. 네. 자, 가번. 제품의 공급대가. 제품의 공급대가에는 매출세액이 포함된 거예요. 1100이래요. 그러면 매출세액은 여기 100만원이네요. 가번에서는 매출세액을 100만원 찾아내야 돼요. 자, 나번. 매입세액이 있는데 70만원.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2000cc 중고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2000cc짜리 그 중고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예. 공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50만원이 매입세액이니까 100만원에서 50만원 빼보세요. 네, 그러면 50만원만 납부해야 되겠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데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으니까 20만 원 빼면 50만 원만 빼라 이겁니다. 그래서 14번은 3번이에요. 50만 원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필요적 기재사항 잘 알고 있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이거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공급 단가와 수량,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작성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2번이에요. 답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FAT 1급에서는 모두 15문제의 이론이 출제가 되고요. 뒤에 5문제는 부가가치세 이론, 앞에 10문제는 재무회계 이론입니다. 예, 부가가치세 이론이 더 아마 쉽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에게.